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만장 하 1장 공자를 배우는 이유.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방법은 독서를 하거나 당면한 일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키워나가기도 하지만 역대의 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안목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맹자는 백의와 이윤의 행적을 대비적으로 거론하면서 유학에서 공자가 차지하는 유상을 조명합니다. 청렴결백한 백의, 그리고 현실 참여의 적극성을 보여준 이윤의 행적은 일반 사람들이 결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갖춘 공자의 정신이야말로 공자가 성인으로 칭송받고 공자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라고 본 것입니다. 먼저 백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그렇습니다. 백의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임금답지 못하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질만 하면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나서 그릇된 정치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이 머무는 곳에 차마 거처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조회할 때의 옷과 관을 착용하고 더러운 숯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겼다. 흉악한 주 임금 때를 만나 북해의 기슭에 거처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따라서 백의의 품격을 들은 자는 완악한 남자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울 수 있었다.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백의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스려질만 하면 나아가고 혼란스러우면 물러난다는 치즉진 난즉태가 바로 백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이의 삶을 한 글자로 꼽는다면 맑을청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유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는 데 온 힘을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유는 말하기를 누군들 섬긴들 군주답지 못하겠으며 어느 백성을 부린들 그 백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다스려지도 나아가며 어지러워도 나아갔다. 또한 그는 하늘이 이 백성을 낸 것은 먼저 안 이로 하여금 뒤늦게 아는 이를 깨우치며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뒤에 깨닫는 이를 깨우치게 한 것이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가운데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 장차 이 도리로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천하의 일반 백성들 가운데 요와 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밀어서 개천 가운데에 빠지게 한 것처럼 여겼으니 이것은 천하의 중요한 것을 자임한 것이다. 선지자 혹은 선각자로 자임했던 이윤의 마음은 바로 맹자의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세상이든 나아가 자신의 도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는 치역진, 난역진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처럼 천하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유하예라는 인물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하예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았으며 나아가면 현명함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리대로 하고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공궁에도 걱정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과 함께 처하되 차마 거침없이 떠나지 못하며 말하기를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니 비록 내 곁에서 어깨를 걷고 벌거벗은들 내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화해의 풍물을 들은 사람은 비루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야박한 사람은 인심이 후해졌다. 백이가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이었다면 유하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처럼 주변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백이를 협소한 사람으로 유하에는 공손이 부족한 사람으로 각각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대비된 공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공자께서 제나라를 떠날 때 밥을 지으려고 담갔던 쌀을 건져서 떠났지만 반면에 노나라를 떠날 때는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떠남이여 라고 한 것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 속히 떠날만 하면 속히 떠나며 오래 머물만 하면 오래 머물며 운둔할만 하면 운둔하며 벼슬할만 하면 벼슬하신 분이 바로 공자이시다. 공자는 자신의 도가 실현되지 않을 곳이라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는 과단성을 보였지만 고국인 노나라에서는 달랐습니다. 희망을 접은 제나라에서는 밥하려고 물에 담았던 쌀을 건져갈 정도로 급히 떠났지만 노나라에서는 떠나갈 만한 그럴듯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나라 개환자가 제나라에서 보내준 뇌물을 받고 예법에 어긋나게 일처리한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떠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모국을 떠나는 마음이 다른 나라를 떠날 때와는 다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도리가 행해지지 못하므로 떠날만 하기에 속히 떠난 것이고 혹은 머무르기를 오래 한 것은 벼슬에 연연하여 지체했던 것이 아니라 의리를 소홀히 할 수 없었으므로 오래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벼슬하지 않은 것은 운둔하는 것을 높여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여 벼슬하지 않았던 것이며 혹 벼슬한 것은 벼슬의 지위를 영화롭게 여겨서가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쓰는 이가 있을까 해서 벼슬한 것입니다. 공자의 오래 머물거나 속히 떠나는 것, 벼슬하는 것과 그만두었던 구, 속, 사, 지, 네 글자는 각각 그 상황에 마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자를 염두에 두고 맹자는 짧으면서도 인상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백이는 성인 가운데 청렴하신 분이며 이유는 성인 가운데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자임한 분이며 유하해는 성인 가운데 조화로운 분이고 공자는 성인 가운데 때에 맞게 행하신 분이다. 백이는 절개가 천하에 높아서 한 점의 더러움이 없으니 성인 가운데 맑은 자이고 이유는 천하의 일을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미루지 않았으니 성인 가운데 책임을 자임한 이이며 유하에는 도량이 천하를 용납하여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구별을 두지 않았으니 성인 가운데 조화름을 추구한 인물이고 공자 같으신 이는 행동 거지가 모두 마땅하여 성인 가운데 상황에 맞게 시중으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맹자는 성인이 지닌 이 모두를 다만 한 글자로 정리합니다. 청렴, 자임, 조화, 그리고 시중입니다. 백이, 이윤, 유하해의 모습에서 성인의 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자는 이 모두를 겸비한 인물로 때에 맞게 행동하신 분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맹자는 공자가 성인 가운데 때에 맞게 행했다는 의미를 음악의 연주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공자를 평가하기를 모아서 크게 이루신 분이라는 의미의 집대성이라 말하니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는 것은 쇠로 소리내고 옥으로 거두는 것이다. 쇠로 소리내는 것은 여러 음을
맥락대로 조리 있게 시작함이고 옥으로 거둔다는 것은 여러 음을 맥락에 맞게 조리 있게 마침이니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고 조리 있게 마치는 것은 성인의 일이다. 여러 음을 모아 한 곡조를 완성한 것을 작을 소자의 소성이라 한다면 큰 대자의 대성이란 그 모두를 합해 이루어진 웅장한 오케스트라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인 것을 합해 크게 완성했다는 집대성이란 표현은 공자를 상징하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마치 공자의 사당인 문묘의 이름을 대성전이라 하듯 말입니다.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는 것을 음악 연주를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악기의 재질에 따라 8가지 소리로 구분하는데 보통은 하나의 소리로 연주를 하면 그 소리로 시작과 마무리를 다하게 됩니다. 가령 쇠소리로 시작하면 쇠소리로 마치고 돌소리로 시작하면 돌소리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적게 이루는 소성입니다. 반면에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것은 연주를 할 때에 쇠소리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옥소리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성옥진입니다. 쇠로 만든 종을 쳐서 다른 소리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에 따라 여러 소리가 뒤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금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오구 소리로 거른다는 것은 연주를 마칠 때 경세를 쳐서 신호를 보내면 여러 소리가 뚝 그치기 때문에 옥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쇠소리로 시작하고 옥소리로 마치는 사이에 여러 소리의 맥락이 관통하여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 악곡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대성의 의미입니다. 연주를 쇠소리로 시작한다 말하는 것은 공자의 알미 여타의 성인처럼 어느 한쪽으로 편벽되지 않는 폭넓은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쇠소리로 음악의 시초를 여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옥소리로 끝마친다는 것은 공자의 덕이 힘써 아는 것을 행하여 극진한 경지까지 확장되는 온전함을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여러 음악에서의 시작과 마침으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지혜와 덕성을 합한 공자의 경지를 성스럽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성옥진은 공자가 정신적으로 이룬 큰 성취를 말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공자의 경지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지혜를 기교로 비유하자면 성인이란 그에 도달하는 힘으로 비유될 수 있다. 마치 백보 밖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으니 관역에 이르는 것은 너의 힘이지만 적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맹자는 성인의 도리를 힘써 행하여 성스러움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힘이라면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 때에 맞게 행하는 도리는 지혜의 일로 구분합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에 관역에 화살이 이르는 것은 쏘는 사람의 힘에 달렸지만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화살이 되어 관역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가는 기회가 발동해야 되는 것이며 지혜와 성스러움을 겸한 뒤에야 온전한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비유는 공자가 그 모두를 겸비하신 분이라면 다른 세 사람은 성인될 힘은 있지만 기교적 측면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추나 추동에 따른 계절의 특성이 있듯이 세 사람은 청렴, 자임, 조화라는 그 나름의 특장을 지니고 있지만 공자는 대자연의 근원인 태화 원기가 네 계절에 두루 유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를 집대성이나 금성옥진이라 일컫는 이유이며 우리는 공자의 시중에 걸맞는 그러한 온전한 덕성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장하 2장 질서 잡힌 국가를 꿈꾸며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 지난 제도는 묻혀지기도 합니다. 위나라 사람 북궁은 관료의 등급과 녹봉 체제에 대해 맹자에게 묻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벼슬과 복록을 나누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제후들이 주나라 제도가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꺼려서 모두 그 전적을 없애버렸지만 그러나 내 일찍이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다. 천자가 한 지위이고 공이 한 지위이고 후가 한 지위이고 백이 한 지위이며 자와 남이 똑같은 한 지위이니 모두 5등급이다. 또한 군이 한 지위이고 경이 한 지위이며 대부가 한 지위이고 상사가 한 지위이며 중사가 한 지위이고 하사가 한 지위이니 모두 6등급이다. 주나라는 자기를 배열할 때 천자, 공, 후, 백 그리고 같은 등급의 자와 남이라는 5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아들로서 천하를 거느리는 천자를 중심으로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스린다는 공, 밖의 적을 막아 내부의 천자를 받든다는 후, 인을 본받아서 어른 노릇을 한다는 백, 그리고 사람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자와 사람을 편안하게 맡길만 하다는 인과 같은 뜻의 남이 그 등급입니다. 또한 천자의 직할지인 왕기 이외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국의 벼슬에도 6등급으로 구분을 나누었습니다. 임금의 아래에서 나가고 물러남을 알아서 도가 유로 통하는 자가 경이며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거스릴 만한 자가 대부이며 재주가 있어서 사람을 섬길 만한 자가 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의 벼슬은 상사, 중사, 하사의 상중하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맹자는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천리이고 공과 후는 모두 사방 백리이며 백은 70리이고 자와 남은 50리이니 4등급이다. 50리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천자를 직접 뵙지 못하므로 제후에게 부속시키니 이것을 부용이라고 한다. 복록은 토지로 지급했기에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천자의 경우에 천리가 되지 못하면 제후를 제대로 대접할 수 없기에 천리로 정하고 공과 후는 백리가 되지 못하면 종묘와 전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백리로 정하는 등 관작의 차이에 따라 4등급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4등급 이외에 땅이 50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천자의 조회에 참여하거나 회동하기 어려우므로 제후에게 붙여서 백성을 다스린 공으로서 천자에게 통한다는 의미에서 부용이라 말합니다. 특별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장록이 집중되지 않았던 당시 제도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천자의 경은 땅을 받을 때 후와 비슷하고 대부는 땅을 받을 때 백과 비슷하고 상사인 원사는 땅을 받을 때 자나 낭과 비슷하였다.
큰 나라인 천자가 소유한 땅은 사방 백리이니 그 복록은 경의 10배이고 경의 복록은 대부의 4배이며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며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와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평민 출신의 벼슬 아치는 복록이 같으니 그 복록은 밭갈이 수입을 대체할 만큼 된다. 주나라 토지제도는 어림잡아 10분의 1씩 줄여가는 비율로 토지와 그 수익을 정해 질서를 잡아나갔던 것입니다. 천자의 땅이 제후의 10배임을 고려했던 것이지요. 이하는 관리의 숫자를 고려한 비율입니다. 그 다음가는 나라의 땅인 대부는 사방 70리를 소유하고 있으니 군주는 경의 복록의 10배이고 경의 복록은 대부의 3배이며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며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에 있는 자는 복록이 같으니 복록이 그 밭가는 일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이다. 또한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50리이니 군왕의 복록은 경의 10배이고 경의 복록은 대부의 2배이며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며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민으로서 관에 있는 자는 복록이 같으니 복록이 그 밭가는 일을 대신할 수 있었다. 경작자가 받는 것은 한 사람당 100모씩이니 100모를 가꾸면서 상농부는 9사람을 먹이고 상농부의 다음은 19사람을 먹이며 중농부는 7사람을 먹이고 중농부와 비슷한 사람은 6사람을 먹이며 하농부는 5사람을 먹이니 서민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의 경우는 그 복록을 이에 따라 차등을 둔다. 우리는 맹자의 기억에서 주나라의 벼슬과 복록을 제정하는 분수의 엄격함과 배분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체제와 가깝게 살았던 맹자의 기억은 주례의 왕제편 기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주자는 차라리 맹자에서 이 대목을 빼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맹자의 기억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구체적 근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그의 기록은 그가 보았을 또 다른 기록의 복원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장 하 3장 현명한 인격을 높이는 마음. 만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뿐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삶의 지혜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한 질문이 그러합니다. 벗은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자신의 나이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존귀함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우지 않고 벗하는 것이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빚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칫 오만방자함으로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나이가 많거나 집안이 귀하거나 친인척을 내세우며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벗을 사귀는 것은 그가 지닌 인격을 보고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남들과 차별화된 집안 내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맹헌자는 백승의 집안이었다. 벗이 5사람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목중이요. 나머지 3사람은 내가 잊어버렸다. 헌자가 이 5사람과 벗함에 자신의 집안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없었으며 5사람 또한 헌자의 집안을 마음에 두었다면
함께 벗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 400匹를 소유한다는 백승이란 대부로서 권세를 지녔던 집안입니다. 맹언자는 집안 세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덕 있는 자와 교제했으며 그와 만났던 사람 역시 세력이 있다고 사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승의 집안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나라의 군주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옛날 빗땅의 해공은 내가 자사에 대해서는 스승으로 모셨고 안빈에 대해서는 벗으로 공경히 대하고 왕순과 장식은 나를 섬겼던 자이다 라고 하였다. 조그마한 땅을 다스리는 군주라도 스승으로 높일 만한 분도 있고 신하로 부릴 만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덕이 자신을 도울 만하여 벗으로 서로 공경하는 친구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는 큰 나라일지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의 임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큰 나라의 임금일지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진나라 평공은 해당이란 사람을 대할 적에 그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 오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 하면 먹되 비록 형편없는 밥과 채소국이라도 배불리 먹지 않은 일이 없었으니 감히 배불리 먹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그칠 따름이지 하늘이 준 지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늘이 준 직분을 함께 다스린 것도 아니며 하늘이 준 복록을 함께 먹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는 선비로서 어진이를 높이는 태도였지 왕공이란 벼슬로서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평공은 비록 대국의 임금이었지만 어진 사람이라 여긴 해당의 집을 찾아갈 때는 그의 명령대로 공경이 따랐던 것입니다.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먹으라면 먹었듯이 선비가 현자를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를 대한 것이지 자신의 권세를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세의 힘을 사용했더라면 해당을 지위와 복록을 높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벗이란 서로의 지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니 그러한 방식은 천자라고 예가 아니었습니다. 순이 위에 올라가 임금을 뵈러 갔을 때 유임금은 사위인 순을 별궁에 머물게 하였고 또한 순을 위한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 순 역시 유임금을 대접하면서 번갈아가며 손님과 주인이 되었으니 이는 천자로서 필부와 벗하는 태도이다. 유임금은 사위인 순을 공경히 대우하였고 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자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아직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순을 벗처럼 가깝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천자로서 필부를 벗하는 것이 결코 비굴한 일이 아니었으며 필부로서 천자를 벗하는 것이 참남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예시하면서 지위에 관계없이 덕이 높은 현자를 가까이 함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어진이를 높인다고 이르니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진이를 높이는 그 뜻은 마찬가지이다. 지위의 고하에 따른 사회적인 높임도 있지만 그 모두를 떠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기에 상대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듯 윗사람을 공경히 대접한다는 귀한 일을 귀하게 대접하는 귀 못지않게 동시에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랫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존중해주는 존현의 자세도 권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 여부를 떠나 현명한 인격자와 벗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은 사회성과 인격성의 공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둘의 적절한 관계 설정은 세상과 소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만장하 사장 의리에 따른 교제. 비행자가 적극적으로 벼슬하지 않고도 상대와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을 본 만장이 묻습니다. 감히 묻건대 교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공손한 마음이다. 여기서 교제란 일반적인 사귐이 아니라 패백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바로 그것이 공손한 마음의 표현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자꾸 물리치는 것을 사람들은 공손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존귀한 사람이 줄 때는 그것을 받는 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못한가를 생각한 뒤에 받는다. 이 때문에 받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공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받고서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맹자의 뒷말은 의롭지 못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기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자칫 거절 자체가 남들에게는 공손하지 못하다고 비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만장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적절한 변명거리를 찾아 거절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말로써 물리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물리치면서 저 백성에게 취하는 의롭지 못한 것이다고 하여 다른 구실로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귐이 도리에 맞고 그 접함을 예의로서 하면 공자께서도 받으셨을 것이다. 만장은 불의에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변명거리를 찾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른 말로 핑계를 대며 받지 않는다면 나는 불의로 더럽힘이 없고 상대 역시 공손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맹자는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상대가 도리나 예의에 맞는 교제 방식으로 다가선다면 때로는 수긍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와 의에 맞으면 공자 같은 이도 받았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타협도 거절도 아닌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장은 재차 묻습니다. 가령 성문 밖 외진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자가 교제를 도로서 하고 주는 것을 예로서 한다면 그가 약탈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될 일이다. 강고에 말하기를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여 쓰러뜨리고 완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니 이는 가르칠 필요 없이 죽여야 할 자이니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제후들이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강도질과 같은데도 만일 그 예법에 맞춰 잘 교제한다면 이는 군자도 받는다는 것이니 감히 묻건대 무슨 뜻입니까? 자네 생각에는 천하에 왕노를 할 자가 나온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는가?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들을 없애겠는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자를 도적이라 하는 것은 그 부류를 확충하여 지나치게 의리에 정밀한 것까지 생각이 도달한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에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꾼 놀이를 하자 공자 역시 사냥꾼 놀이를 하였으니 사냥꾼 놀이도 괜찮거늘 하물며 그 보내준 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격식에 맞는 예법과 재물을 갖고 찾아오면 도적이라도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만장의 예시는
너무 나간 것이지요. 또한 백성들의 재물을 취하는 제후들 역시 그러한 도적과 비슷하다는 말도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나 위험한 말입니다. 맹자는 의롭지 못하다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맞지만 도적과 제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어 맹자는 공자와 관련된 역각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전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 할 때 노나라 풍속이 제사 때가 되면 매번 함께 사냥하여 새와 짐승을 비교하여 상대편의 것을 빼앗아 제사하곤 하였는데 공자 역시 그 풍속을 쫓아서 금지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건을 취함에 예로서 하지 않는 세속을 공자 역시 따르곤 하였는데 제후가 보내주는 것이 교제를 도로서 하고 대접을 예로서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받아도 무방하다는 맹자의 주장에 대해 만장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한 것이 풍속만 쫓고 도로서 풍속을 바꾸게 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니 도를 일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다. 도리를 행하신 것이다.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일삼으셨다면 어찌하여 사냥의 결과를 비교하는 역각의 풍속을 따르신 것입니까? 공자는 먼저 제기의 이름을 바르게 기재했고 공급하기 어려운 사방의 귀한 음식으로는 그 제기에 담지 않도록 하셨다. 맹자는 계속된 만장의 질문에 공자가 보여준 의로운 태도로 설명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제사 지낼 때 일정하게 정해진 물품이 없었으며 일정하게 정해진 물품이 없었던 것은 제기에 일정한 숫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는 먼저 문서로서 제기 숫자를 정하고 사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으로서 채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오래되면 사냥물을 다투는 패단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에게는 세속을 쫓으면서도 풍속을 변화시키는 도리가 있으니 이 때문에 공자가 잠시 풍속과 같이 하면서도 어기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만장은 공자가 도리에 맞지 않음에도 마지못해서 사냥꾼 놀이에 동조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차 질문합니다.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까? 조짐 때문이다. 조짐이 시행될 만한데도 행해지지 못한 이후에 떠났으니 이 때문에 일찍이 3년이 되도록 머무른 곳이 없으셨다. 현행법을 너무 급하게 고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오히려 공자가 의도했던 도리가 행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공자가 쉽게 떠나지 않고 어떻게 될 법도 했던 가능의 조짐을 보고 다각돼서 실험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어찌해볼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생각을 접고 떠난 것이었으므로 도리의 실천을 위해 공자는 아낌없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한 곳에서 3년 이상 머무른 적이 없었다는 것은 다소 역설적 표현으로 도의 실현을 기대하는 그의 실망이 내포된 말입니다. 이어 맹자는 노나라 이외에도 다양한 공자의 행적을 덧붙이며 말을 맺습니다. 공자께서는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보고 벼슬한 경우도 있었고 예의를 갖추고 교제할 때 벼슬한 경우도 있었으며 현자를 봉양하는 예가 있을 때 벼슬한 경우도 있으셨다. 개환자에게는 도를 행할 만한 것을 본 벼슬이었고 위령공에게서는 예의를 갖추고 교제할 때 벼슬한 것이었고 위효공에게는 봉양을 받을 때의 벼슬이었다. 시중의 길을 걷던 공자의 행적은 다양합니다.
개환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도가 행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구 벼슬로 노나라 정승의 일을 처리하였으니 이것은 행할 만한 것을 보고 했던 벼슬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임금과의 교제에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 다가왔을 때 벼슬한 경우도 있었으니 위나라 영공을 찾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앞서 논의했던 교제할 때 쉽게 물리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아마 이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임금이 어진이를 봉양하는 애를 다했기에 벼슬한 경우도 있었으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나라 효공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자는 이 장의 뜻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 굳이 억지로 해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장이 잘못 들어간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이 모호하면서도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제에 있어 상대의 호의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리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맹자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만장 하 5장 벼슬에 나아가는 자세. 맹자는 벼슬에 나아감이란 도를 실현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벼슬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 때문인 경우가 있으며 아내를 취하는 것은 봉양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을 받기 위한 경우가 있다. 벼슬에 나가는 목적이 본래 도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 가난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의 지역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가난하거나 부모가 나이 들어 봉양하기 위해서 혹은 도리를 뜻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없는 세상을 만나서라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목적이 부인에게 봉양받기 위함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벼슬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난 때문에 벼슬하는 자는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거처하며 복록이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데에 거처해야 한다.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데에 거처하며 복록이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데에 거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관문을 돌면서 딱따기를 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공자도 일찍이 위리가 되어서는 회계를 마땅히 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일찍이 승전이 되어서는 소와 양을 살찌게 키울 따름이라고 말하였다. 높은 지위를 사용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과 복록이 많음을 사용하고 적음에 처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방귀를 순찰하며 딱따기를 치는 약양꾼처럼 지위는 낮고 큰 무리 없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 정도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자가 가난 때문에 벼슬하였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는 창고를 주관하는 율이나 가축을 기르는 승전처럼 낮은 관리 생활을 하였으나 치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모면하기 위한 벼슬이어서 관직도 낮고 녹봉도 적었지만 직책을 해내기는 그만큼 쉬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처신의 도리를 말합니다. 벼슬이 낮으면서 말을 높게 하는 것은 잘못이요. 남의 조정에 서서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이 맡은 직책의 범위를 벗어나 큰소리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라는 식의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자신이 뜻한 바는 있지만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나선 자리인지라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남의 조정, 여기서는 조정의 고위직을 말하는 본조라 하여 책임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도를 행하고자 하는 남다른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벼슬 한다면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면 하나의 처세술에 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맹자는 그 이상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현실에 참여하여 도를 펼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라는 마지막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장 하 6장 현자를 존중하는 군주의 자세. 맹자의 일생은 어느 한 곳에 머물며 벼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제후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당당했기에 제자인 만장은 그러한 처세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 이들의 대화는 현자를 대하는 군주의 자세까지 확장됩니다.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감히 못하는 것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뒤에 다른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의고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몸을 의지하고 맡긴다는 의탁이란 벼슬하지 않으면서 녹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비는 정식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해도 괜찮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맹자는 천자가 명한 제후가 아니므로 분수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제후들끼리는 망명온 제후를 기공이라 하여 대접해주는 관례가 있지만 그만한 자기도 땅도 소유하지 못한 선비를 제후와 비교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만장은 의탁까지는 아니지만 제후가 보내준 것을 받는 것도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다시 질문합니다. 군주가 곡식을 보내주면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할 것이다. 받는 것은 어떠한 의리입니까? 군주는 어려운 백성을 진실로 구휼해 주는 것이다.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군왕으로서의 본분이고 선비가 신하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백성일 뿐입니다. 만약 군왕이 백성을 대접하는 예로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곡식을 보낸다면 선비 역시 백성의 예를 자처하고 받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골고루게 한다는 주는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논어에도 제나라로 심부름을 떠나는 공서적의 화려한 행렬을 보고 군자는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부유한 자를 더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르게 한다는 주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구휼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휼하면 받고 하사하면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히 못하는 것이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히 못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문을 돌면서 딱따기를 치는 자들도
모두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위에서 얻어먹으니 일정한 직책이 없이 위에서 하사받는 것을 공경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군주가 보내주면 받을 것이라고 하시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늘 계속해서 받아도 됩니까? 옛날에 목공이 자사에게 자주 문안 드리고 자주 삶은 고기를 보내거늘 자사가 기쁘지 않다가 마침내 하인을 손을 저어 대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북면하여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 받지 않으면서 이제야 임금이 개와 말처럼 나를 기르시는 줄을 알겠다고 말하였다. 이때로부터 하인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현자를 좋아하면서도 들어쓰지 못하고 봉양하지 못한다면 어찌 현자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사해 주는 것을 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정한 직책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문을 돌면서 예방하는 하찮은 자라도 조직의 일부에 참여하는 일정한 직책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일정한 직책이 없는데도 녹봉을 받는다면 이것은 신하와 백성의 분수를 혼동하는 것이니 공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군주가 백성의 구휼 차원에서 보내준 것을 무작정 계속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으면서 삶은 대지를 보내곤 했던 목공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한 자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자사는 처음에는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대접하는 예로서 나를 대하는가 생각하였는데 이제야 임금이 개와 말처럼 나를 기를 뿐이요 공경하는 뜻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진실로 어진이를 기뻐한다면 봉양도 하면서 등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용하여 함께 일할 생각은 없이 그저 선물을 보내 봉양만 하니 부담스럽기에 계속해서 보내온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자가 진정으로 현자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제 대화는 선비가 군왕이 보내준 선물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군왕이 어떻게 현명한 선비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로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감히 묻건대 국왕이 군자를 봉양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에 봉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주의 명으로 보내오면 군자는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창고지기는 곡식을 대주며 부족한 사람은 고기를 대주어서 임금의 명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었다. 자사는 삶은 고기가 자신을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니 이는 군자를 봉양하는 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에 요임금은 순에게 자신의 9 아들로 섬기도록 하고 2 딸을 시집 보냈으며 수많은 관리들과 소와 양과 창고를 갖추어 밭고랑에서 일하는 순을 봉양하였으며 나중에 그를 등용하여 윗자리에 앉혔다. 그러므로 왕공으로서 현자를 높인 분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군주의 명으로 처음 먹을 것을 보내오면 군자는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받으니 이것은 예로서 서로를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곡식과 고기가 모자랄 듯하면 창고의 아정과 푸죽간의 사람이 계속 공급하였는데 실은 임금의 명으로 계속 보내지 않은 것은 어진 자로 하여금 번거롭게 공경을 표시하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앞서 자사가 목공이 보내온 선물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주 군주의 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고기를 보내서 황송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절하도록 하는 수고로움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군주의 권위를 앞세우는 방식은 군자를 봉양하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받지 않았던 것이다 판단합니다. 반면에 요임금은 순에게 소중한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많은 신하들을 그에게 보낼 정도로 정성을 다한 이후에 등용하였습니다. 단순한 봉양을 넘어 등용까지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진이를 높이는 조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를 다해 선비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맹자는 일정한 직책을 갖지 않는 선비가 제후에게 기탁하여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이해가 아니며, 군주가 백성 구휼하는 마음으로 내려준 것은 받지만 그것도 군주의 권위를 앞세우면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주가 어진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봉양 차원을 넘어 예를 갖추고 또한 등용할 수 있을 정도라야 어진이를 높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청렴한 선비의 자세로 필요할 것이고, 그를 대하는 군왕의 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차스럽게 살지 않으려는 지식인의 당당함이 줄어드는 시대에 선비는 국가의 원기임을 내세우던 우리네 전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장 하 7장 의로움의 길 예의의 문. 혹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비들의 깐깐함이랄까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선비가 현실에 항상 관심을 갖고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쉽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의로운 선택과 예의를 갖춘 군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맹자라고 예는 아니었을 것이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만장은 질문합니다. 감히 묻건대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시정지신이라 하고 초야에 묻혀 사는 이를 초망지신이라 하는데 모두 서민이라 말한다. 서민은 예물을 올려 신하가 되지 않고서는 감히 제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예의다. 여기서 제후를 찾아가지 않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맹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앞장에서 만장이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선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모두 잠정적인 신하도 간주되곤 하였습니다. 선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주지에 따라 백성들이 오가는 저작거리에 사는 신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지신이라 하거나 또는 풀이 무성한 제야의 살림에 묻혀 산다 하여 초망지신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신하라고 말하지만 아직 벼슬하지 않는 상태이니 서민에 불과하고 패백을 전하는 예법을 갖춰서 정식으로 벼슬길에 올라야만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맹자는 아직 예를 갖추지 못한 선비는 서인에 해당하므로 제후를 함부로 찾아보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장은 모든 서인이 국가가 주어지는 역할을 따르듯이 선비 역시 군주의 부름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서인은 불러서 부역을 시키면 나가서 부역을 하는데 군자가 보고자 하여 부르면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가서 부역하는 것은 의이고 가서 만나보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 생각에 군주가 만나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들은 것이 많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제후가 함부로 불러서야 되겠는가? 현명하기 때문이라면 나는 현자를 만나기 위해 그를 불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목공이 자사를 자주 뵙고 말하기를 예전에 천승의 국왕이 선비를 버타했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자사가 언짢게 여기며 옛사람의 말에 섬긴다고 하였을지언정 어찌 버탄다고 말하였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자사가 언짢게 여기신 것은 아마도 어찌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지로서 말하면 그대는 군주요 나는 신하이니 어찌 감히 군주와 더불어 버탈 수 있겠으며 덕으로 보자면 그대는 나를 섬길 자이니 어찌 나와 더불어 버탈 수 있겠는가? 천승의 군주가 함께 버타기를 구하여도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선비를 오라 가라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는가? 맹자에 따르면 선비는 군주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부역을 시키면 그에 참여하는 것은 선비이기 이전에 서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면 군주가 부른다고 냉큼 달려가지 않는 것이 선비가 취할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 역시 지위 여부를 떠나 현자를 대하는 공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자사의 사례를 통해 지위로 말하자면 감히 군주와 대등하게 버탈 수 없으며 덕으로 보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니 버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천승의 제후국 군주라도 선비를 함부로 불러서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서인인 선비 역시 함부로 제후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의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맹자는 낮은 직책의 사냥꾼 이야기를 꺼내면서 군주는 선비를 부르는 정당한 예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사냥할 때 정이라는 깃발로 동산의 관리인을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 죽이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뜻 있는 선비는 구덩이에서 죽을 것을 잊지 않고 용감한 병사는 그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 공자는 무엇을 취하였겠는가? 그 부름이 정당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동산의 관리인을 부를 때는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가죽 가수로서 해야 한다. 서민은 전으로서 하고 선비는 기로서 하며 대부는 정으로서 한다. 그런데 대부를 부르는 예로서 동산 관리인을 부르니 그가 죽어도 감히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비를 부르는 예로 백성을 부르면 백성이 어찌 감히 가겠는가? 하물며 현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현명한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 있어서랴. 춘추전에는 제나라 경공이 사냥할 때 활로 사냥터 관리인인 우인을 부르는데 그가 오지 않자 죽이려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은 군주의 사냥에서 대부를 부를 때는 정이라는 깃발을 사용하고 선비는 활로 부르고 자신들은 피관을 사용해 불렀는데 지금 피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오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예법에 따라 자기 직분에 충실한 정당한 방위였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자주 인용되는 대목입니다. 뜻 있는 선비는 구덩이에서 죽을 것을 잊지 않고 용감한 병사는 목이 떨어질 것을 잊지 않는다. 지사는 불망제 구학이요 용사는 불망 상기원이다. 이 말을 선비의 출처와 연관시키면 정당한 부름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맹자는 격식에 맞지 않는 부름에는 죽어도 감히 갈 수 없다는 동산 관리인도 있었는데 선비를 부르는 예로서 백성을 부르면 백성이 어찌 감히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선비가 제후를 함부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어질지 않는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후를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이 선비의 의리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자를 초빙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인을 보고자 하면서 그 도로서 하지 않는다면
마치 들어가고자 하는데 문을 닫는 것과 같다. 무릇 은은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따를 수 있고 이 문으로 출입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길이 숫돌과 같으니 그 고둠이 화살 같도다. 군자가 밟는 것이요 소인이 우러러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 나라의 임금이 어진이를 보고자 한다면 가까우면 직접 나가 볼 것이고 멀다면 패백으로서 부르되 반드시 그 도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른다면 그 도가 아니니 어진이를 어찌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선비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것은 선비가 예와 의로서 스스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의리로서 일을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마치 길이 막힘없이 열려 있는 것과 같으며 예는 몸을 다스리는 표준으로 일상의 모든 행위가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의리의 길을 따라 예의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도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군자라야 의로움의 한 길로 나갈 수 있고 행동 거지를 모두 예로서 하여 이 문을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마치 사람을 들어오라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예를 갖추지 못한 군주를 선비는 만나보러 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시경에 인용했듯이 주나라 수로로 가는 길이 칼을 가는 숫돌처럼 평탄하고 그 고둠이 화살과 같이 쭉 뻗쳐 있으니 이는 군자들이 받고 지나가는 의로운 길이요. 아래에 있는 소인들이 보고 본받으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자의 처신은 반드시 예와 의에 기준하여 하는 것이니 함부로 군주들이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만장은 다시 공자의 출처를 생각하여 질문합니다. 공자는 임금이 부르면 말에 멍이 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달려갔으니 그렇다면 공자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다. 공자는 그때 벼슬에 나가 관직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다. 만장이 공자가 노나라 임금의 명을 받고 즉시 출발했던 이야기를 꺼낸 것은 평소 공자의 출처와 진태를 예와 의의 표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앞서 선비의 경우와는 달리 현직에 있는 신하라면 군주의 명에 마땅히 가는 것이 예의에 따른 올바른 행위라고 잘라 말합니다. 선비가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을 어찌 공자의 일을 전례로 의논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조선의 선비들이 쉽게 출사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제야에 지내면서도 당당했던 까닭을 맹자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는 꼿꼿함과 당당함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군주가 선비를 쉽게 부를 수 없고 선비 역시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의로움의 길과 예로 통하는 문을 충분히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선비와 군주의 만남, 즉 의와 예가 만나는 접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만장 하 8장 옛사람을 벗하는 상우. 만장의 질문만 받던 맹자는 이제 진정으로 친구 삼아야 될 인물이 누구인지 자신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한 고을의 착한 선비라야 한 고을의 착한 선비를 벗하고 한 나라의 착한 선비라야 한 나라의 착한 선비를 벗하며
천하의 착한 선비라야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한다.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함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옛사람을 숭상하여 의논하는 것이니 그의 시를 외우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 때문에 과거 그들이 당시에 처신했던 실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위로 올라가 벗한다는 상우이다. 맹자가 말한 착한 선비란 도덕성이 높거나 식견과 기량이 뛰어난 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과의 사귐을 통해 인을 보충한다는 이우보인이라 말하듯 법과의 사귐이란 친구 사이에 좋은 점을 취하는 것이고 그 출발은 자기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식견과 기량이 시골 정도에 미친다면 시골에 고만고만한 좋은 선비와 벗할 수 있고 한 나라를 덮일 정도가 되면 그 나라의 좋은 선비를 벗할 수 있으며 천하를 덮을 정도로 뛰어나다면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훌륭하다면 뜻이 같은 이들이 서로 모여 도를 닦아 덕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천하 모든 선비와 벗을 삼고서도 오히려 부족하게 느끼고 더 쫓아 올라가 예전의 성현을 의논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옛사람들의 시를 외우고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세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비록 그들과 처한 세상이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거리를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이 곧 옛사람의 마음이고 옛사람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넘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을 벗한다는 상우입니다. 상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거나 쓰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 끝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고인들의 행적까지 미치고 그들의 이상과 꿈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그릇을 키워야 하며 내가 사귀고 싶은 벗은 주변에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사람을 벗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맹자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떨지요? 만장하구장 책임의식의 차이. 군주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신에 충심 어린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맹자의 직언은 날카롭습니다. 군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과격함도 있고 아니면 떠나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에 대해 묻는 제선왕의 질문에 대한 맹자의 문답 과정이 그러합니다. 왕께서는 어떤 경을 물으십니까? 경이란 똑같지 않습니까? 다름이 있습니다. 귀척의 경도 있고 이성의 경도 있습니다. 청컨대 귀척의 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주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제선왕은 군주를 보좌하는 경벼슬의 역할에 대해 맹자에게 간단히 물어서 그의 충성심을 실험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은 맹자의 답이 이어집니다. 이리저리 말해도 군주가 듣지 않으면 군주를 바꿔
어진이로 대체하는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는 혁명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가 친척인 귀척에게 임명하는 경은 군주와 더불어 나라의 편안함과 유태로움을 함께합니다. 맹자는 그들은 군주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만약 자신이 모시는 군주에게 큰 허물이 있어서 종묘와 사직의 존망과 관계가 된다면 군주를 바꿀 수도 있고 그 길이 바로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와 종묘 사직을 현재의 왕의 권위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발끈 노여움으로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맹자는 달래듯 말합니다. 왕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저에게 물으시기에 제가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물음에 대한 맹자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러자 잠시 충격을 받은 왕은 간신히 얼굴빛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른 성을 가진 이들을 임명했을 때의 이성의 경에 대해 묻자 맹자는 짧으면서도 강단 있게 말합니다. 그들은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언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친족과는 달리 이성으로서 경벼슬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의리로서 합한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큰 허물이 있은 뒤에야 간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임금의 허물이 있더라도 도에 어긋나면 반드시 간언합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간언해도 군주가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 있는 조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짐이 있으면 도가 이미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것이니 이것은 상황에 따르는 권도일 것입니다. 대신이 지킬 의리에도 친하고 소원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맹자에 따르면 친척들이 맡는 경은 크고 작은 허물에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상황이 심각하면 군주의 지위를 바꾸는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종의 권도인 셈이죠. 반면에 경의 벼슬을 다른 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경우라면 큰 허물을 간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작은 허물이 있더라도 간언하여 듣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상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군주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요? 상도일까요? 권도일까요?